$1,000.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0만 원 정도 되죠. 만약 이 돈으로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면 어디에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성장을 향한 두 가지 아주 다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하나는 뭐랄까 최첨단 기술의 파괴적 혁신에 모든 걸 거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길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대결 구도죠. 한쪽은 AI라는 미래 기술의 그 인프라를 까는 회사, 다른 한쪽은 수억 명의 사람을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이끄는 회사예요. 오늘 이 두 회사를 깊이 좀 들여다보면서 과연 어떤 성장 스토리가 청취자분들 마음에 더 와닿을지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길, 기술 혁신의 최전선으로 먼저 가보죠. 인공지능의 심장부에서 뛰고 있다는 코어 위브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사실 클라우드 회사라고 하면 보통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 코어 위브는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코어 웨브는 범용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대규모 인공지능 연산을 위해서 태어난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대규모 AI 연산이요? 네, 요즘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돌리려면 정말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GPU라는 특수 반도체인데 코어 웨브는 바로 이 GPU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모든 걸 집중하고 있죠. AI를 위한 맞춤형 슈퍼컴퓨터를 그냥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하, 그러니까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회사의 고객 명단이에요. 아니, AI 칩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코어웨이브의 고객이고 심지어 그 클라우드 거인인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코어웨이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요? 이건 현대차가 토요타한테 가서 차를 빌려 쓰는 격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비유가 정확합니다. 그만큼 코어 웨브의 기술이 독보적이란 뜻이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자체 AI 인프라가 있지만 특정 고사양 작업에 있어서는 코어 웨브의 전문화된 인프라가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다. 이걸 인정한 셈이에요. 이런 기술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면서 숫자로 폭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매출이 무려 205%나 성장해서 3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5%요? 잠깐만요. 매출이 3배 넘게 뛰었는데 어떻게 같은 기간에 7억 7,100만 달러,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벌어들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건가요?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맞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코어 웨브 투자의 핵심 딜레마예요.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상상 이상의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죠. 쏟아붓는다? 네, AI 인프라 경쟁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거든요.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2025년 첫 9개월 동안에만 62억 달러 이상을 설비 투자, 흔히 말하는 캐펙스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와 서버 구축에 쏟아부었어요. 62억 달러면 아니 번 돈보다 투자한 돈이 거의 2배나 많다는 거네요. 게다가 총부채가 140억 달러를 넘었다고요.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AI 인프라라는 이 새로운 대륙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으려는 필사적인 경쟁으로 볼 수 있어요. 깃발을 꽂는다. 네, 지금 이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나중에 몇 배의 돈을 써도 후발주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이 모이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미래 시장의 지배권을 사들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미래의 지배권을 건 베팅이라.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보통 이런 화제의 성장주는 주가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나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코어웨이브처럼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주를 평가할 때는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의미가 없어요. 적자 기업이니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땐 보통 주가 매출 비율, PS를 봅니다. 매출액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거죠. 코어웨이브의 PS는 현재 11배 수준이에요. 11배면 그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연간 200% 이상 성장하는 기술주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요. 시장이 이 회사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동시에 그 막대한 부채와 적자라는 위험을 함께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그래서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꽤 하락하기도 했고요.
정리하자면 코어위브는 AI 혁명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대신에 막대한 부채와 손실이라는 상처를 안고 있는 기사 같은 존재네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싸움에서 이긴다면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현재 주가가 약 79달러니까 1000달러 중에 약 474달러로 6주 정도를 살 수 있겠군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미래 기술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제는 수억 명의 사람을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이끄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기술의 최전선에서 이번엔 라틴 아메리카의 심장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 누뱅크의 모회사 누홀딩스입니다. 네, 누홀딩스는 코어웨이브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회사예요. 최첨단 기술보다는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파도를 아주 영리하게 타고 있죠. 인구 구조의 변화요? 네, 라틴 아메리카에는 여전히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이 수억 명에 달하는데요. 누홀딩스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생애 첫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총 고객 수가 1억 2,700만 명에 달하는데 지난 1년 동안에만 16%가 늘었어요. 특히 본진인 브라질에서는 성인 인구 10명 중 6명이 누뱅크를 써요. 10명 중 6명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모든 경제활동 인구가 카카오뱅크 하나만 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지배력이네요. 이건 그냥 은행이 아니라 거의 사회 인프라에 가까워진 거 아닌가요? 바로 그거예요. 사회 인프라가 됐다는 점이 이 회사의 아주 강력한 해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브라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멕시코와 콜롬비아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은행 설립 허가를 신청한 상태예요. 와,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죠. 알겠습니다. 고객 기반이 탄탄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나요? 코어위브처럼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점이 누홀딩스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매출은 30% 증가해서 11억 달러를 넘었는데 더 놀라운 건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이요? 네, 순이익은 39%나 증가해서 약 2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잠깐만요.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더 높네요. 비용 통제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자나 신용 손실 같은 비용은 당연히 늘었지만 전체 운영 비용 증가율을 1%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어요. 디지털 은행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몸집이 커지는데도 아주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장도 빠른데 이익까지 잘 내고 있다니. 그럼 분명히 주가가 비쌀 것 같은데요. 보통 시장은 이런 우량주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이제 수익을 내는 기업이니 주가 수익 비율, P를 볼 수 있는데 34배 수준입니다. 34배. 참고로 S&P 500 지수의 평균 P가 30배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치고는 상당히 매력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뭔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위험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시장은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바꾸거나 외환 정책을 이상하게 틀어버리면 회사가 한순간에 휘청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홀딩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주가에 이른바 남미 디스카운트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남미 디스카운트? 네. 또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신용손실 비용의 증가예요. 아무래도 금융소외계층을 주 고객으로 하다 보니 대손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신용손실의 증가율 25% 정도인데 이게 전체 매출 성장률인 30%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 건 맞아요. 결국 누홀딩스에 대한 투자는 이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 남미의 정치 경제적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 도전 과제는 있지만 탄탄한 고객 기반과 증명된 수익성, 그리고 합리적인 주가라는 매력을 동시에 가졌군요. 현재 주가가 약 16달러니까 남은 528달러로 33주를 살 수 있겠네요. 네, 코어이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투자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1000달러라는 예산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성장 기회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AI라는 기술혁명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는 코어위브, 다른 하나는 신흥시장의 거대한 인구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누홀딩스였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성장을 생각할 때 당신은 기술적 파괴가 이끄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도 끌리시나요? 아니면 인구 및 경제 구조의 확장이라는 이 거슬릴 수 없는 흐름이 만드는 기회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코어웨이브가 보여주는 폭발적인 잠재력과 그 이면의 살얼음판 같은 위험, 그리고 누홀딩스가 보여주는 꾸준한 성장과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기업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위험과 보상의 길 위에서 당신의 투자 철학은 과연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겁니다.